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국정 운영 동력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요. 속보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야가 조금 전 극적으로 원 구성에 타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단 잠시 뒤에 합의 처리될 예정이고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서북부 일대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털파리가 집단 출몰하면서 불편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진드기나 모기를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 익충이라고 하는데 다만 차량 부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국민의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회의장 합의 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본회의 시간을 코앞에 두고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사퇴 직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 참모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여름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에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채소 작황이 나빠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배가량 오른 품목이 많아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반등하면서 재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예고를 했었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지금 원구성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를 타결을 받습니다. 이제 실마리를 찾은 거죠? 네,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합의해서 선출하는 걸 약속하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회와 합의 처리가 안 된다면 2시에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야가 조금 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직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까지 한 7분 정도 남아 있고요. 의원들이 아직 입장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 맞은편에 있는 회의실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취재진들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에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한다고 약속하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협조할 것이고 다만 사개특위와 관련해선 더는 양보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제안에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더 이상 국회 공전을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반기 의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그대로 열리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 야당이 다시 제안한 내용을 살펴본 뒤에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받아들이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할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전 의장 사회로 김진표 의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 안건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요. 민주당목 부의장 후보인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도 여당이 협조하는 경우에는 표결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선출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일단 여야가 본회의에서 충돌하는 국면은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피할 수 있게 되지만 지난 협의 과정이 첨예했던 데다가 함께 논의를 이어갈 사개특위 관련해서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여야 합의 처리 예정인 국회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거취를 결단한 거죠? 네, 김 후보자는 조금 전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정치 자금에 대해선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적 착오라고 다시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김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을 볼 때 전 정부가 밀어붙인 인사와는 비교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다며 참모 동료들과 논의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인사 문제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두고 부정평가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지율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겸 합창의장에 대해서는 오전에 임명을 강행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갑질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청문 절차가 정해지는 걸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는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다시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 본회의를 열 것이고요.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장단 선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오늘 우총에서 오전에 제안한 상임위원장단 향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어제 협상까지도 계속 국회의 이 공백 상황, 입법부 수상의 장기 공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 다급한 민생 경제 위기 해소와 또 인사청문 등 필수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서라도 의장단 선출만큼이라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 여야가 갈등을 피하고 또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고 합의해서 의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구성 협상을 보다 속도 있게 진행해서 모든 그 상임위원장들이 조속히 합의로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의장단 선출은 다행히 오늘 일단락질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남은 이 여야의 그동안 이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약속 대 약속의 이행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개혁 특위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협의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늘 2년마다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극한적인 이 갈등과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해 왔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끊는 과정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 아주 껍데기로 형용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초라한 모습인데 이 부분 또한 개선하는 방안과 같은 국회 개혁의 숙제가 우리 21대 후반기 국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원구성 협상 즉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선출을 합의하는 것과 함께 이런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제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이제 추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 독주를 강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회가 우선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청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후 새로 이번에 추천된 그런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청을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장단이 합의로 선출된 만큼 국회 인청 특위를 바로 구성해서 인청 절차에 착수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공백을 너무 장기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단을 한 것이다. 일단 합의 처리하기도 했으니까 속도감 있게 의장단부터 합의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립을 보여주지 않고 합의해서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합의를 통해서 선출하길 바란다는 말도 했고요. 다만 그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제 많은 인사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에 합의 처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 준비가 됐으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과 지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만큼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입법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그 원내대표 저희 그런 방침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에 관해서 또 좋은 의견, 또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자유 토론 시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국회 운영과 원내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시급했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야는 합의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서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동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민주당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출에 협조를 해주면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 본회의가 열리면은요. 예.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하는 존재인 기관이라는 걸 명심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잠시 뒤에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는 그 상황을 다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또 국회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국회 상황. 일단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 그리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국민께서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됐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20년 전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두둔했는데요. 특히 새 정부 출범 2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내각이 완성이 안 됐고 특히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된 건 국가의 손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합창의장이라는 자리는 안보의 핵심 중축으로 한 달 이상 기다린 만큼 공백 상태를 계속하는 건 국가안보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곧장 반발했는데요.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이 20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들도 있는데 왜 박순애 장관에게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순애 장관과 포상 탈락 교원 어느 쪽에 부과된 기준이 공정한지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김승경 합창의장을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도 국회를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는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앞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는 말을 남기며 자진 사퇴를 압박한 바 있는데요. 결국 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에 다행스럽다, 잘한 결정이라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다행이라면서도 너무 오래 끈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오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 김 후보자는 지명됐을 때부터 부적격 사유가 계속 거론됐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에서 검찰의 수사까지 의뢰한 부적격 후보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걱정되는 시기인 만큼 주무장관이 너무 오래 임명되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이번엔 복지부 장관을 제대로 뽑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나왔어요. 무척 덥네요. 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괜히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요. 햇빛 차단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번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추도 풀렀어요. 너무 더워요. 넓은 바다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름방학이 계속돼서요. 물놀이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보니 무척 좋습니다. 좋고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즐기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때 아닌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방학도 하고요. 수영도 할 수 있어서요. 더울 때가 더 좋아요. 땀나면요 상쾌하고요. 더울 땐 더워야죠. 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만약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바로 또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폭염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에는 폭염 경보가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섰고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대구 지금 기온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오후 1시 기준 대구의 낮 기온은 32.8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낮아졌는데 습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더 끈적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대구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계속 켜게 되고 장마철인데 이제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좀 더 나을 텐데 너무 습해서 더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는 지난달 30일 이후 오늘까지 벌써 닷새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이보다 2도 낮을 때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덮쳐 폭우가 내렸지만 대구 지역에는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일주일 사이 강수량은 7.1mm에 불과합니다. 8월 초에나 겪을 만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더위가 이어지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상청은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한 햇볕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만큼 주의해서 관리하고 또 축산농가는 송풍장치나 분무장치 같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달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한때 1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날씨가 더 더워지는 7, 8월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예, 긍재부입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예,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71,805메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7만 메가와트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루 최대 전력도 지난해 6월은 29일에 7만 6천 메가와트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지난달 27일 8만 4천 메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무더위와 습도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움직임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1년 전과 비교해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10%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데 평년보다 날씨가 더 더워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7월 27일에 기록했던 91.1기가와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 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예비율도 5.4에서 10%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력 수급 비상 경보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2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가정과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전략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우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내일 발표됩니다. 6%대를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봤는데요.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 곡물값은 3분기에도 오를 걸로 보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세계 곡물 가격의 움직임을 봤더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밀이 39% 올랐고요. 옥수수는 33% 그리고 대두가 24%씩 각각 올랐습니다. 문제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농업관측센터의 자료를 보니까 3분기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 지수가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식용은 13.4% 그리고 사료용은 12.5%씩 각각 오를 걸로 예측됩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 가장 큽니다. 전쟁으로 3월에서 6월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비싸게 사둔 물량이 3분기에 국내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환율 상승 영향까지 미치면서 수입 단가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른 곡물값, 우리 밥상에 줄줄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료용 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 사료를 먹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생산하는 비용이 높아지겠죠. 결국 소비자 가격, 우리의 장바구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올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효과는 사실 미미합니다.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3.5%에 불과하고 또 소비자들이 수입보다는 국산 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필수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프로틴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고온과 습한 날씨에 또 채소 작황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채소값도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동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경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값이 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지만 시장은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열무 한 단의 가격은 일주일 전 5,000원이었지만 지금은 8,000원으로 올라 열무김치를 담그시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금치 한 단의 가격은 며칠 새에 2,000원이나 오른 4,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이 가격도 크게 오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전 하나에 700원이던 오이는 현재 1,300원이 됐습니다. 같은 값을 주더라도 일주일 전에 절반밖에 살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런 채소마저도 구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또 안 좋은 거는 가격이 싼데 들여오면 썩어서 저희가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희가 그냥 판매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채소값이 한 차례 오른 뒤 최근 날씨 때문에 작황까지 나빠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열무와 시금치 등의 품목은 물에 닿으면 물러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장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데다 고온까지 겹치면서 채소 상태가 빠르게 나빠져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채소값은 오름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추석이 끝난 뒤에야 채소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손님이 줄어 채소를 들여놓더라도 버리게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 역시 사고 싶어도 가격을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푸념했는데요. 끝인가 싶으면 다시 오르는 채소값에 상인과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조금 전 뉴스 속보로 계속 전해드릴 것처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했고요. 지금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국회의사봉은 이제 변재일 의원이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현재 5선이죠. 5선의 변재일.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사봉을 잡게 돼 있고요. 지금 안건이 국회의장단 선출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이 김진표 의장, 후반기 의장 후보로 본회의에 이제 선출안이 올라갈 것이고요. 잠시 뒤에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의장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에서는 김영주 부의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원구성을 합의 처리하기로 타결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7개 상임위원장 역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시죠? 네. 금리 상승,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워낙 위기였기 때문에 여야가 그동안 원구성 협상 지연에 대해서 모두 부담을 가졌는데요. 오늘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이 시각 현재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장단 선출 진행 중이고요. 21대 전반기 국회가 사실 지난달 5월 29일 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2달째 원구성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합의 처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국회 후반기가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됐고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있는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무기명 투표죠. 네, 여야가 차례로 이재명 의원도 모습도 보이네요.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됐고 국회의장 선출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1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혼자 단독으로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국회의장단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속보 이제 통과가 되면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유리에 막 붙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물이 져가지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징그럽고.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 이 수도권 서북부 지역 일대에 이 털팔이라고 하죠. 이 집단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짝짓기 기간에 암수가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러브버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니지만 알을 300개 이상 낳고요. 부화 기간도 빨라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강훈 홀로새 생태 보존 연구소 소장과 함께 러브버그 발생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러브버그 저도 봤는데요. 예.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떤 벌레입니까? 일반 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예. 비행력도 좀 약하고. 그래서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은 게
짝짓기 상태를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털이 많은 털파리인데 네. 보통 곤충들 같은 경우는 그 사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나 수컷이 만나면 특히 수컷 같은 경우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놓지 않는 기구가 있는데 생식기 중에 파악기라는 게 있어요. 꽉 잡는 기구가.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걸 놓지 않고요. 놓게 되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곤충들은 짝을 짓고 나면 그 짝짓기 한 다음에 수컷이 다른 암컷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분비물을 붙여놔요. 뚜껑을. 근데 얘는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계속 붙어서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브버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출근길에 좀 봤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늘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다른 데서 뭐 장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장마는 3, 4일밖에 안 됐어요. 올해 굉장히 가뭄이 길어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 우하라 그래서 이렇게 그 발생 과정이 좀 굉장히 늦어졌어요. 털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에서 6월 초에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은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꼭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바깥의 상황을 늘 체크하면서 최근에 이제 비가 오면서 고온 다습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생 시기도 좀 늦었고 또 대량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눈에 이제 띄게 된 거죠. 알에서 깨서 성충이 되는 후 며칠 동안 삽니까? 알에서 지금 이제 짝짓기에서 알을 땅에다 놔면 이제 겨울 내내 애벌레로 이제 월동을 하다가 봄에 나오는 거니까 거의 1년 주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짝짓기 시기 지나면 좀 줄어들까요? 그렇죠. 지금 보통 3일에서 5일,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밖에 얼음벌레로 살지 못하니까 대부분은 애벌레 시기로 다 생활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런데 그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이제 대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방송국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요. 보니까 은평구, 마포구, 경기도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산이나 들에서 나타나는 거는 일반 국민들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제외되더라도 아마 이런 지역이 그 털파리 애벌레들이 대부분 유기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놔뒀다든가 그다음에 그 산 끝자락 사람 민가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발생 지역 주변이 어쩌면 개발 지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자르고 자른 나무를 그냥 놔두니까 그것이 썩으면서 유기물이 되면 거기 알을 낳으면 먹을 거리가 있잖아요. 주로 그쪽 지역이 더 많이 발생하는 까닭이 될 수 있죠. 이 러브버거가 생김새도 그렇고 요즘 워낙 많이 나와서 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병균을 옮긴다거나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기처럼 흡혈을 해서 우리가 그 병을 감염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벌처럼 직접 공격을 해서 알레르기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알을 낳으면 그 애벌레들이 저는 이제 직접 털파리를 키워봤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 소똥구리 키우느라고 소를 키우는데 똥두엄이라든가 그다음에 낙엽이라든가 나무 쓰러진 등거리라든가 파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군락으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한 배설물이라든가 그럼 썩은 그런 부식물을 분해를 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익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러브버거가 전국에 다 있는 거군요.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쪽 서북부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는 이쪽에 개발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뭐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러브버거 이걸 일단 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몸에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주행성,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는 곤충들이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주로 이제 짝짓기를 하면서도 식물을 또 수분해줘요. 암컷과 수컷을 만나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많아지니까 그 사람 사는 주변에 또 거기 먹을거리가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는 건데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볼 때 살충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오일이 있으면 자연사 하는 애들을 살충제를 뿌리면 결국 사람만 누적이 돼가지고 사람한테만 안 좋으니까 그냥 좀 피하고요. 걔네들은 파리하고 좀 달리 이게 저 비행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 날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프레이나 물 같은 거 이렇게 뿌리게 되면 걔네들이 날개가 젖어서 비행을 못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곤충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수년 전에 이 예. 러브버그가 많이 나오면서 예, 그 예. 차량에 붙어서 차량을 부식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서울 시내는 모르지만 이제 고속도로는 어디 나가다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범퍼에 새까맣게 붙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 새의 똥처럼 오래되면 기름기라든가 이런 게 오래 놔두면 썩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털파리 때문에 썩는 것이 아니고 그렇군요. 예. 다른 곤충들도 붙어서 오래 놔두면 새똥도 오래 놔두면 다 썩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러브버그 말고 최근에 보면 매미나방, 예. 대벌레 이런 그 벌레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예. 번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볼 2, 3년 전에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금 털파리 같은 경우는 어른벌레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사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애벌레 기간으로 오래 살잖아요. 사람들 눈에 오래 보이니까 더한데 그런 애들은 일반 곤충들 같은 경우는요. 대발생 우리가 아웃브레이크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졌다가 또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스스로 셀프 컨트롤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천적이 생기면서 또 체크 앤 밸런스라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 저렇게 지속이 되는 거고요. 한 종이 크게 발생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대발생하는 곤충들을 그냥 순리대로 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따로 방제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생태계 원리를 알고 또 그다음에 그 곤충을 위하는 게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크게 방제를 안 하려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등산로를 시작해가지고 한 3달, 4달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을 방역을 하는 게 맞고요. 이게 털파리처럼 잠깐 일주일, 그다음에 길어봤자 5일 이렇게 되면 지나가 바람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렇게 우리한테 피해를 안 끼치니까 좀 그런 걸 그 생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같이 사는 앞으로 우리 인류와 같이 사는 그 곤충 벌레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존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홀로새 생태보존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 한 채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했는데 배송기사가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붙잡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황급히 아파트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차량이 막아섭니다. 다른 쪽으로 달려가지만 막다른 길. 급히 후진하다가 뒤쫓아온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35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를 쫓아가 끈질기게 막아선 사람은 배송기사 박선우 씨였습니다. 박선우 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외제차 운전자를 700m나 뒤쫓은 끝에 이곳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박선우 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을 발견한 A씨가 다짜고짜 도망치자 박선우 씨도 곧장 뒤를 쫓았습니다. 근처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고 막연히 그냥 따라가서 멈춰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도운 박선우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층간소음 갈등을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주택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가 났는데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2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 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층간소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검사 때는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가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을 권고합니다.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또 이미 지어진 노후 주택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광주에 있는 1,500세대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독림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1,500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가 복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압기가 노후돼 고장을 일으킨 걸로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억대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 충남 당진시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면서 외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41건을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에 썼고 경찰 수사망에 오르자 베트남으로 도피해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이 31도를 웃돌고 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습도에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푹푹 찌는 날씨 속에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의 기온이 37.9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고요. 서울 강북 수유동도 35.3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 속에 저녁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까지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낮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4도, 대구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열기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수요일까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활성화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장맛비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일본으로 비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처음으로 50% 넘어섰고요. 대통령은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국정운영 동력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원구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시각 현재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개표가 진행될 텐데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될 걸로 보입니다. 합의 배경과 전망은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